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시집살이라고 하면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호되게 일을 시키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차원이 다른 시집살이를 해왔답니다. 기가 막힌 저의 사연 한번 보시겠어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 얼마 안 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형이 있었는데 6살 차이가 나는 형은 결혼의 뜻이 전혀 없었고 남편은 저와 만나던 대학 시절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시부는 평생 무뚝뚝하고 바깥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조금 강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집착은 형에 대해서만 클 뿐 자신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하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형이 결혼에 뜻이 없다고 하자 남편은 졸업 후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는 별 반대 없이 찬성을 했는데 시모는 형이 결혼도 안 했는데 먼저 하는 게 어디 있냐며 극구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남편은 강경하게 결혼을 밀어붙였고 여기에 시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 때에도 시모는 남편에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집살이도 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남편에게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갑자기 시모가 외롭다며 불쑥 찾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쉬는 날 웬일이야 여기까지? 전화라도 한번 하고 오지. 우리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어서 온 거야? 갑자기 쉬는 날에는 왜 여기까지 왔어? 우리 지금 데이트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서 저녁까지 먹고 올 거야. 에이, 미리 전화를 해주지 그랬어. 그럼 우리 나갈 거라고 말이라도 해줄 걸. 엄마 헛걸음했네. 왜? 나는 거기 껴서 가면 안 되는 거니? 엄마도 외로우니까 너네 가는 곳 같이 가자. 어차피 가봤자 카페 가고 맛집 가고 그럴 거 아니야? 집에 있어봤자 네 아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형도 귀찮다고 나가지도 않고 엄마한테 말도 안 걸어주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해야 되겠다. 혜린이 너도 괜찮지? 아이 엄마,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둘이서 지내는 시간도 있어야지. 엄마 지난주에도 이렇게 와서 하루 자고 갔잖아. 엄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어도 아직은 신혼이야. 엄마랑은 다음에 데이트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셔. 다음 주는 내가 엄마랑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할게. 오늘은 이미 약속한 시간이라서 안 돼. 어머 지훈아, 너무 실망이다. 엄마 진짜 서운하려고 그래.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거니? 얘 혜린아, 네가 얘기해 보렴. 나 여기 껴도 괜찮지? 이 먼 거리를 내가 외로워서 달려왔는데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디 있니? 아들, 벌써부터 아내 눈치 보는 거야? 아직은 우리 막내 아들이니 눈치 볼 필요 없어. 자, 얼른 가자.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저희의 데이트에도 함께 하셨고 그렇게 주말에 데이트를 같이 하게 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하룻밤을 신혼집에서 같이 보내셨습니다. 종종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불편하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결혼을 해서 그런가 엄마가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여보, 사실 우리가 아직 신혼이고 나는 둘이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자꾸 어머님이 오시니까 나도 눈치가 보이고 그러네.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오시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일정 안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머님한테 다음에 오시라고 말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원래 당신한테 이렇게 애정이 깊으신 분이셨던 거야?
아니,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오로지 형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모르겠네. 아마 내가 결혼해서 가정 꾸리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하신 모양인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애정이 가득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 요새 형도 전보다 더 무뚝뚝해지고 그래서 그런가?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갑자기 저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매번 이렇게 주말마다 찾아오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그러니 당신이랑 오붓하게 지낼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주말을 지내고 나면 눈치 보고 신경 쓰느라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 어머님이 이렇게 자주 오시길 원하는 거면 차라리 당신이 시댁으로 방문하는 건 어때? 어머님이랑 잘 좀 얘기를 해봐. 그래, 나도 한번 엄마랑 얘기해볼게. 아마 엄마도 그냥 헛헛해서 그런가 봐. 나는 엄마 안 아픈 손가락인 줄 알았거든. 그동안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들아들 하니까 나도 신기하네. 어쨌든 지금 잠깐 그러는 걸 테니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솔직히 우리 가족들 다 무뚝뚝하고 표현도 없잖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주버님은 시부와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무뚝뚝한 편이고 진중하신 스타일이셨죠. 남편은 애교가 많고 살가운 성격이지만 남편의 말로는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갑게 변한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성장을 할 때는 사실 6살 차이가 나는 형에게 모든 애정이 치우쳤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애정이 형에게 집중되고 있는 동안 남편은 홀로 밥을 챙겨 먹거나 놀아야 하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변한 시모의 행동은 남편도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모의 둘째 아들 사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버님이나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에게 말을 걸어도 항상 단답에 무시를 해버리니 자신을 잘 받아주는 둘째 아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조금만 힘들다, 슬프다, 외롭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서운함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어차피 저에게 함께하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게 의지를 하는 것이 더 심해지면서 저와 남편만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면 대놓고 기분이 나쁜 티를 내셨습니다. 너희 이번 주말에 어디 갔었니?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아무리 벨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 갔었니? 나는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어디를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사람 놀래게 말도 없이 훌쩍 둘이서만 가버리면 어떡해? 아이 엄마, 우리가 애도 아니고 어른이 잘 놀다 왔겠어. 그리고 그날 전날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어디 갈 거라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 왜 그래? 기억 안 나? 전화도 안 받다니 내가 부재중 찍혀 있는 거 보고 다시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그래서 밖에 있다고 내일 갈 거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한 거 엄마인데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 아니 누가 너한테 얘기를 했어? 나는 혜린이한테 말한 거거든. 얘, 너는 내가 너한테 수십 통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도 다시 안 하고 그러니? 아무리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도 너한테 내가 전화를 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러는 것도 피곤하네. 네가 꼬셔가지고 가자고 한 거지? 병이라도 제대로 못 씻는데 왜 자꾸 꼬셔서 밖에 나다니게 하니? 네? 어머님, 저 그때 바로 옆에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거기다가 핸드폰 배터리 없어서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전화 못 드렸다고 옆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행도 제가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지은 씨가 매번 집에만 있는 것 같다면서 기분 전환하자고 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꼬셔서 간 게 아니라고요. 그래, 엄마. 왜 그렇게 말하셔? 우리 매주 엄마랑 시간 보내고 그랬잖아. 매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혜린이 여행도 엄청 좋아하는데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차인데 휴가 빼고는 제대로 여행도 안 가본 것 같아서 그냥 주말 반짝 여행 다녀온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예민해? 아니, 나는 너무 서운해서 그렇지. 네 말대로 우리 매주 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오는 게 어디 있니? 가더라도 같이 가겠냐? 물어라도 보는 게 예의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둘만 가자고 해도 며느리가 된 게 시어미 한번 챙기지도 않고 정말 너무하다 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진짜 화낼 거야. 시어머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함께해야 하는 걸 제가 제외를 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또 시어머니를 달랜다면서 둘이서 나가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했죠. 시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시아버님과 다투기라도 한 날이면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저희 집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 짐은 무슨 짐이에요? 짐 나오신 거예요? 어머님, 일단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방도 어지러운데 정리라도 했죠. 아무튼 아버님이랑 싸우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투셨다고 하셔서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다투신 거예요? 어머님,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보다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시는 게 예, 내가 너보다 남편이랑 산 날이 수십 년은 덕인데 내가 말이 통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아이고, 지훈아, 엄마 정말 못 살겠다. 엄마 이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너랑 애랑 둘이서만 살기에는 방도 많이 남잖아. 엄마 그냥 저기 쪽방에서 쭈그리고 자도 되니까 나 네 아빠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더 참다가는 엄마가 정신병이 생기겠어. 엄마, 아빠랑 또 싸웠어?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자주 싸워? 아까 형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데 다투신 거라며. 아, 그러지 말고 집에 가.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아빠랑 풀어. 이렇게 집 나와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엄마 자꾸 아빠랑 싸우고 집 나오면서 여기 와서 있으니까 아빠가 혜린이 보기 창피하다고 하잖아. 뭐가 창피하니?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냥 이참에 너희 아빠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서 며칠이고 좀 지내야 되겠다. 혜린이 너는 괜찮지? 어차피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괜찮잖아. 역시 우리 둘째 아들밖에 없다. 시아버님과 다투시던 날에는 항상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에게 어떻게 다투게 되었는지를 하소연하면서 역시 둘째 아들이 최고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화가 난 시아버님께서 직접 시어머님을 모시고 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던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아주버님께서 장가를 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써 며느리로서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해도 결국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동의도 반응도 하지 않으셨고
형님 역시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이셨죠. 그러다 보니 시모의 행동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해가 갈수록 아빠고 형이고 엄마를 무시하는 게 눈에 보이니 본인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누구보다 살뜰하게 어머님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이 서운해질 때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때문에 산후조리를 고민하던 끝에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죠. 혜린아, 산후조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지훈이 이모들 아이 낳았을 때도 다 손수 산후조리 해줬던 거 알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산후조리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니까. 요즘은 산후조리원 가봤자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도 수유하는 거 배워야 되지.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매번 불러대고 그러니 제대로 쉴 수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쓰고 내가 산후조리 해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산후조리 하는 거 그냥 성인들도 힘든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받아요. 산후조리원 잘 되어 있다고 하고 프로그램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저 산후조리원 갈게요. 요즘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알아보고 선택할게요. 아니 너도 너지만 우리 지훈이 저녁은 누가 챙겨주니? 너야 산후도우미도 온다며. 그럼 그 사람이 잘 챙겨주겠지만 우리 지훈이는 누가 챙겨줘? 원래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건강한 거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입맛을 알겠니? 그냥 내가 가서 전업도 좀 도와주고 어차피 도움이 오면 낮에만 도와주고 저녁에는 퇴근하니까 그때 아이도 봐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 당신도 생각해봐. 산후조리원 가느라고 몇백만 원 그냥 쓰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한 번에 낭비하는 것보다 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엄마도 이모들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 직접 다 해주셔가지고 웬만한 간호사만큼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혜린아, 우리도 엄마한테 맡기자. 출산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은 자신이 손수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지만 어차피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퇴근을 하고 나면 남편 밥을 누군가 챙겨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어머님의 산후조리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산후조리를 자처하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죠. 3달 동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시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기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서운했던 일은 시모가 남편만 따로 불러 저녁을 챙겨준 날도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을 불러 저녁마다 둘이서 술 한 잔씩 마시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다며 말을 꺼내게 되었죠. 사실 저 그때 좀 서운했어요. 저는 아이 돌보느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이 돌보고 있는데 어머님이랑 남편은 저녁마다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서운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낮 시간대는 산후조리 이모님 오셔서 반찬들 다 만들어주시니 이제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녁도 이모님께서 퇴근하시기 전에 챙겨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너는 서운할 것도 많다. 그럼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서 술 한 잔도 못하니? 네가 출산해서 우리가 자꾸 밖에서 시끄럽게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뿐인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산후조리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굳이 산후도우미를 불러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니? 나는 그래도 몇 달 정해진 만큼은 이따 갈 거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래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자꾸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요. 아직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조금은 편하게 산후조리 하고 싶어요, 어머님.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말을 해? 엄마 서운하게. 당신 불편하라고 한 행동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출산하더니만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산후조리 하느라 솔직히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거 다 엄마가 해주고 있잖아. 근데 무슨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해? 자, 이거 봐. 엄마가 매번 청소한다, 애 본다 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시모가 청소기를 손에 들고 청소를 하는 장면과 아이를 안고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황당해 말문이 막혔죠. 다음날 상황을 살펴보니 시모는 아이를 안고 사진을 몇 번 찍더니 다시 아이를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 특히나 나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내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면 나 그냥 친정 가서 몸조리 할게. 어머님이랑 더 같이 살다가는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그게 진심이야? 엄마한테 물어보면 매번 집안일 한다, 아이 돌본다 하면서 바쁜데 그런 거는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냐고. 아무튼 당신 생각 알겠으니까 이번에 엄마한테 잘 얘기를 해볼게. 우선은 당신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 몸조리에 신경을 써. 나 당신한테 정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오셔가지고 집안일이며 아이 보는 거며 아무것도 하신 적 없어. 당신도 알잖아. 당신 퇴근하고 오면 어머님 뭐하고 계시는지 봤잖아. 거기다가 당신 오기 전에 밥상 다 차려놨다고 하는 것도 내가 준비를 해둔 거라고. 근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나 정말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가는 우울증 걸리겠어. 알겠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이제 집으로 가시라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난 당신이 이렇게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 남편에게 그동안 어머님이 집에 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저의 말을 믿는 듯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바로 다음 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님이 가시고 난 후에는 편하게 몸조리를 하면서 집안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저희는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본래 살고 있던 곳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할까 했는데 어머님께서 마침 좋은 곳이 있다면서 꼭 추천을 해주겠다고 저희를 데리고 갔죠. 가보니 시댁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집은 가깝지만 그만큼 가격도 좋고 안에 리모델링도 싹 되어 있어서 좋다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고 전세가 역시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복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어머님께서 아이까지 봐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이곳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직을 하고 나서는 아이 육아 때문에 어머님과 대립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머님, 아직 아이는 어리고 전에 이유식할 때도 약하게나마 알레르기가 올라온 적이 있어서 음식은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돼요. 어머님, 아이니가 다 받아먹으니까 이쁘고 그래서 주시는 건 이해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아이한테 알레르기로 남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돌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어머, 얘, 너 무슨 그렇게 예민하니? 내가 음식을 왕창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먹을 것 같은 것으로 조금만 주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알레르기는 안 먹이니까 생기는 거야. 그럴수록 더 자주 먹고 그래야 극복이 되는 거지. 얘는 몰라도 한참을 모르네. 애를 키우면 내가 너보단 수십 번은 더 키워봤어. 그러니까 내 행동 그렇게 지적하지 말라고. 어머님, 그래도 아이한테 먹이는 음식이니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먹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알레르기가 생기더라도 바로잡기 어려워요. 너도 참 별나다. 이제 거의 돌 다 되어가는 애를 언제까지 이렇게 꽁꽁 싸맬 거야? 얘도 맛있으니까 자꾸 달라고 하잖아. 내가 애가 못 먹는데 자꾸 챙겨주겠니? 너도 이렇게 하나하나 별나게 행동하면 아이도 따라서 별나게 행동하는 거야. 그냥 몇 번 먹여본 거 가지고 참 예민하게 그러네. 암튼 알았어. 내가 조심해서 줄게. 어머님께서는 말로는 저에게 그러지 않겠다며 말은 했지만 결국 뒤돌아서는 자극적인 음식을 또다시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하셨어요. 제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한테 아무거나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국 육아휴직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보다 보면 어머님과 마주할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집으로 자꾸 찾아와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이불 빨래를 시키던지 물이 안 나온다며 설거지거리를 잔뜩 가지고 와 제가 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세탁을 다 하고 챙겨서 시댁에 싸들고 가면 시모는 깔깔 웃으며 이제는 세탁기가 잘 돌아간다고 말을 하기도 했죠. 제 화가 폭발을 했던 날은 시모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음식을 몰래 숨겨놓고 저에게 먹였을 때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렸다며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았던 시어머님은 저 몰래 제가 먹는 음식 안에 알레르기 음식을 담아 두셨죠. 알레르기로 피부 가득 빨갛게 발진이 올라온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다행히 약한 알레르기라 약 처방만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겠지만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드니 그대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어머님, 도대체 제가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알레르기 있다면서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음식 사이에 몰래 넣어두시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먹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다행히 이번에 생명에 지장 없는 곳에 생겨서 마련이지. 만약에 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정말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어머, 미안하다. 내가 그냥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서프라이즈로 만든 것뿐인데 이렇게 화를 낼 줄이야. 미안하다. 아니 내가 깜빡했어. 이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깜빡하고 네가 좋아할까 싶어서 만든 거였어.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괜히 섞어서 너한테 줬겠니? 그니까 너무 나를 못된 시애미로 말하는 거잖니. 아니,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세요? 다음에는 조심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 너무 놀라서 시겁했어요. 아무튼 어머님, 좀 주의해 주세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시모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깔깔 웃으며 저에게 전화가 온 시모를 보면서 정말 악랄한 게 이런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이 집안에 네 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천만의 말씀이야. 여기는 나한테도 무뚝뚝한 사람들 투성이지만 너한테도 마찬가지다. 시아버지나 형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고. 그럼 지훈이는 어떨 거라고 생각해? 예,
너 그렇게 알레르기 때문에 난리법석 부르니? 지훈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연락 왔다. 그게 지금 네 위치야. 알겠니?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위치라뇨? 어머님, 이번 건은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평가라는 얘기가 왜 나오나요? 그래, 너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화 안 내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가족들 다 왜 저러냐며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예, 네 편 좀 든든하게 만들어보지 그랬어. 아무튼 우리 집에는 네 편 없으니 그렇게 알고 내가 뭘 하면 좀 거역 좀 하지 마. 어머님은 이 집안에는 저를 믿는 사람이 없다면서 깔깔 웃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나서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구정날이 밝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새해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새해 인사를 가보니 시어머님께서 장롱 안에서 덜덜 떨면서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어머님께 신랑이 가서 물어보니 저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사건 이후로 제가 몸이 아프다며 어머님을 자꾸 저희 집으로 불렀고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켰다면서 얘기를 하는 어머님을 보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설치한 24시간 안전 캠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머님 말이 다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 24시간 안전캠 설치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가서 한번 보시죠. 저희 집 거실이랑 방 입구 다 나오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 제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영상까지 다른 가족분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 매번 엄마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당신이 매일 부른다고 하길래 설마 했거든. 어느 게 진심이라는 거야? 엄마, 정말 혜린이가 엄마 괴롭힌 거 맞아? 아, 똑바로 좀 얘기를 해봐. 어머님, 끝까지 얘기 안 하실 모양이네요. 그러면 영상 틀어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전에는 영상이 없어 보여드릴 게 없지만 이건 최근 일주일 영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틀었고 영상 안에는 시어머님이 당당히 저희 집으로 들어와 소파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저희 집 집안일이며 아이 육아며 다 본인이 맡아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님께서는 노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하루 종일 소파에 붙어 TV를 보다가 식사 때가 되면 제가 차린 밥상에 밥을 먹었고 그러다가 남편이 퇴근을 할 때가 되면 제가 안고 있던 아이도 본인이 데리고 가서 안아주며 놀아주는 척을 했다는 게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모든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의 연극에 모두들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같이 살 수 없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죠. 처음에는 시아버님 대신 저희 남편과 살면 되겠지 생각을 했던 어머님께서는 남편마저 거부하자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저기, 혜린아,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우리 집에는 무뚝뚝한 양반들밖에 없잖니. 네 시아버지도 무뚝뚝하고 가정에는 영 관심이 없고
거기다가 큰애도 무뚝뚝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데 큰애가 자기랑 똑같은 여자 데리고 와서 살고 있잖니. 근데 너희는 서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난 것 같아.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하고 우리 남편한테 좀 얘기를 해주겠니? 어머님,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에게 솔직하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님이랑 앞으로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남편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저랑 마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혜린아.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한 번 그러기 시작하니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유치하게 굴었지? 정말 미안하다. 잘못 던진 돌멩이에 가만히 있던 개구리가 죽어요. 다 큰 어른이라는 분이 교묘하게 앞뒤 다르게 행동해서 되겠어요? 이번 일은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직접 감당하세요. 알겠다, 그럼. 시아버지랑 남편한테만 좀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말하면 다들 들어주지 않을까? 정신 차리세요. 이미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어머님 앞뒤 다른 거 다 봤는데 그게 달라지겠어요? 그동안 얄미웠던 며느리 앞으로 안 보게 되니 속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잘못됐다 싹싹 빌어보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어머님 편이시라면서요. 그러니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께서는 자주 전화를 해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곤 하지만 저는 그때의 차별 무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설치를 했던 안전캠이 이렇게 활용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어쨌든 그동안 억울한 점들이 많았지만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미안함을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씁쓸하면서도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 생각을 하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에 지금의 삶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앞만 보며 달리지만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아무런 노력 없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너무나 치밀하고 악랄했기에 지금 생각해도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네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뜬 장님처럼 당하기만 했다면 아마 지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편 집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시고 어머님도 몸이 좋지 않아 결국 그 길을 뒤따라 가셨지만 가시는 길 재산 문제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떠나셨어요. 집안 자체가 워낙 잘 살았었고 해외에서도 큰 사업을 운영하셔서 돌아가는 자금력이 상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모든 재산 위임을 남편에게만 물려주면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단면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이 문제로 집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배다른 자식이라고 모든 재산을 전부 너한테만 물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나도 너와 똑같이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모든 재산이 너희 어머니한테 넘어갔다고 해서 세상 떠나실 때 너한테만 모든 걸 전부 상속했다는 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한테 넘겨진 재산 일부분은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그게 지금 무슨 말이죠?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건데 제가 왜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피를 나눈 것뿐이지 정식적으로 저희 집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모든 재산을 저한테 넘긴 이유가 뭐겠어요? 그쪽은 첩의 딸이고 저는 본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문제에 있어 저한테 위임되는 게 맞는 거니 그렇게 행동하신 것 뿐이잖아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감사해야죠. 저한테 넘어온 재산까지 전부 뜯어가시게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그쪽 집안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어 있는지 알아요? 흘린 눈물만 생각하면 절대 용서되지 않는 행동이라고요. 이제 우리와는 인연 끊었으면 좋겠네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로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집에서 살지 않았어? 그러니 당연하게 너한테만 넘어간 재산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 거라고. 좋은 말 할 때 당장 내놔. 형님, 지금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세요? 모든 일을 해결할 때는 좋게 좋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언성 높여 협박하듯이 나오시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건 기본 상식 아닌가요? 배우신 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옳게, 넌 좀 빠져있어. 재혼 주제에 어디서 잘났다고 입을 놀리고 있어? 네가 우리 집안의 가정사를 전부 다 알고 나서서 얘기하는 거야? 결혼한 지 고작 2년밖에 안 됐으면서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한 번만 더 나섰다간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형님과 남편은 배다른 자식으로 형님의 진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님이 형님을 데려오게 되었고 그런 모습들이 전부 못마땅했었지만 묵묵히 참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게 된 거였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동안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지 시어머니 또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계획했던 대로 모든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형님은 그래도 아버님의 유전자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의 재산을 탐하려 했고 그동안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그런 형님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재산을 나눠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형님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님과 남편의 계획을 알아내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웠었네요. 너 요즘 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며? 약 먹는다고 증세가 좋아지겠니? 벌써 진행되고 있는데 너희 어머니랑 대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그래서 올케와 급하게 결혼한 거 아니야? 나한테 재산 넘어오는 게 그렇게 싫어. 그런데 이걸 어쩐다? 어차피 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까지 병세가 악화될 텐데 결국 너희들이 패배한 거야. 계속 어디 한번 버텨봐. 모든 건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니까. 옳게 병수발 드느라 힘들겠어. 형님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돌아가셨고 충격을 받은 남편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불행히도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었고 어머님의 몸이 좋지 않았을 당시 남편에게도 불행이 온 걸 알게 된 이후
다른 방법을 이용해 일 처리를 하려 했지만 형님이 사람을 붙여 항상 감시를 진행했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 집안에 배다른 가족이 살면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면서 남편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저는 남편을 대신해 모든 걸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모든 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형님에게는 저만 이 세상에 없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거라 생각했었나 봐요. 어제 형님에게 전화 왔어. 잠시 얼굴 좀 보자고 하더라고. 나 혼자만 나오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어떻게 해? 당연히 가면 안 되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로 생각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섣불리 행동하지 마. 생각한 거와 다르게 정말 악랄한 사람이니까. 내 기억이 전부 잊혀지기 전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나도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나도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며. 조금만 기다려줘. 이 시간도 얼마 가지 않아 끝날 테니까. 거의 다 준비되어 가고 있어. 당신까지 끌어들여 정말 미안해. 남편의 기억이 점점 잃게 되고 있는 걸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면 그때 돼서 형님이 접근하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말대로 형님의 말을 무시하며 버티고 있었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 남편이 며칠간 입원하는 기간 동안 형님은 저에게 접근을 하게 되었고 사람을 시켜 알 수 없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당장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아 순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썬팅이 되어 있었고 누구와도 연락을 할 수 없게 제 핸드폰도 가져가면서 한참을 달렸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차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동시에 짠내음이 코끝을 찔렀고 밖의 풍경은 쉬지 않고 치는 파도와 제 앞에 배 한 척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광경인지 몰라 두리번거리자 뒤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려보니 형님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제 살을 떨리게 만들었고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손짓과 함께 배에 올려 태우려 하자 발버둥 치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 내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순순히 말을 듣지 그랬어. 내가 처음부터 얼굴 좀 보면서 얘기하자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에 따른 응징을 해주려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니? 그래도 너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주려고 했었지. 순순히 이혼한다면 아무런 해도 가지 않으려 했는데 끝까지 나를 무시하더라. 그래서 너에게는 자비 따위는 주지 않기로 했어. 내가 몇백억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겠니? 아무리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할 권리가 있는 건데 감히 나를 무시해? 그놈들이 무시한다고 너까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어디 한번 겪어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살 떨릴 정도로 경험시켜 줄 테니까. 병원에까지 입원할 정도면 사태가 심각해진 건 확실한 거고 너도 실종 처리될 테니 그럼 재산 관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모든 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곳에서 잘 살고 앞으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차에 올라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배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이었고 그곳에 저를 내려줬어요. 어두컴컴한 곳에는 파도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없어 불안해진 마음 애써 진정시키려 하는 순간 배는 저를 놓고 떠나가 버렸고 바람이라도 피할 곳을 찾아보려 했지만 배가 떠난 이후 눈앞에 보이는 건 암흑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더듬거리며 날카로운 바닷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몸을 숨겼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어느 정도 마음의 진정이 되면서 달빛에 보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어두웠던 시야도 아주 조금은 앞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응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져버린 저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는 치매 유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최대한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안정을 찾으려 애썼던 감정은 또다시 변덕스러운 파도의 너울처럼 저 또한 기복이 심해지자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처음과 달리 심하게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바닷바람으로 인해 젖어버린 옷들 때문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려던 찰나 멀리에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한 척의 배는 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면서 정신 차리라는 듯 경적을 울렸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니 처음에 저를 내려줬던 배가 다시 도착을 했어요. 섬에 올 때와 달리 선장 혼자 있는 것 보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철수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는 걸 보곤 급하게 배를 정박한 뒤 저에게 달려와 담요를 덮어주며 부축해줬고 배에 올라타자마자 떨고 있는 몸을 진정시켜주려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줬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빠도 되는 거예요? 나 참, 설마 했는데 진짜 일을 저지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저는 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철수하는 것 보고 바로 배 돌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버티고 있다가 철수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던지 어찌됐든 죄송하게 됐네요. 돌아가셔서 해결하지 못한 일 잘 처리하시고 그 사람들 절대 용서해주지 마세요. 꼭 처벌 내려주셔야 다음번에 사회에 나와도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그 여성분에게 받은 돈인데요. 제가 가질 돈은 아닌 것 같네요. 선장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양심에 걸렸는지 다시 돌아와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 형님이 이 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건넨 돈까지 지어주며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말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행동 또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무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 있을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도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며 한동안 숨어 지낼 거란 말을 끝으로 저와 헤어지게 되었네요. 급하게 택시를 잡아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순간 아주버님과 형님이 늦은 새벽 시간인데 병원 입구에서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형님 내외를 피해 조심스럽게 남편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며 핸드폰을 붙잡고 있던 남편을 부르자 저를 보며 그제서야 안심했는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고 어떻게 된 거냐는 말에 불과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이를 갈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계획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병실로 올라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을 숨겼고 아니나 다를까 형님 내외는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에 노크를 한 뒤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걱정되는 마음 움켜쥔 채 숨죽이고 있는데 앉아있는 남편을 보고 놀란 듯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누구 기다리는 거야? 아니면 병세가 악화됐나?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내 아내가 전화를 안 받네. 잠시 밖에 다녀온다고 한 뒤에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어. 핸드폰도 꺼져 있고. 그래?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올케가 뭐라고 다니는지 나야 당연히 모르는 일이잖아. 이제 그만 연기하지 그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남남 아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아니면서 뭐가 그리 떳떳한 거야? 지금이라도 나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그리고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처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했나? 왜 이렇게 범죄자로 몰고 가는 거야? 우리는 자네의 건강이 걱정돼서 찾아온 것뿐인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게나. 이래나 저래나 한 가족인 건 다름없잖아? 한 가족? 가족이 서로 헐뜯고 재산 가져가려고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게 당신이 말한 가족인 거예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싹싹 빌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 경고에도 형님 내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만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숨어있는 것도 모르고 바람나서 도망간 것 같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남편에게 모든 재산권 이임을 자기에게 해달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자신있게 자기들이 후견인으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 있던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숨어있던 제가 걸어 나오자 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 충격을 받았는지 비명을 질렀고 뒷걸음질 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자 형님 내에는 남편의 질문에 회피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고 도망치려 병실 문을 활짝 여는 순간 형님 내에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봐선 안 될 사람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전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떨며 형님 내에는 전 남편을 바라보았네요. 모든 사건이 벌어지기 3년 전, 전 남편과 저는 그저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재의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현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된 뒤 전 남편에게 임의 후견 계약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럴 수 없다며 거절을 했지만 믿을 사람이 전 남편밖에 없다고 건강이 악화될 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현재 남편과 전 남편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서로 믿고 의지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머님과 현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서 방법을 찾게 되던 도중 알게 된 게 임의 후견이었고 남편이 말한 대로 전 남편은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형님 내외가 전 남편의 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고 심증은 있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 전 남편이 뒤에서 형님 내외의 모든 계획을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이미 후견 계획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라고 믿고 있었던 형님 내외가
후견인이 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하였고 완벽한 증거를 찾지 못해 오락가락하던 현재의 남편의 부탁으로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의 남편과 재혼을 해 배우자로 재산권을 제가 줄 수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형님 내외는 박힌 돌을 빼내기 위해 저를 섬에 보냈고 오랜 기간 참아왔던 만큼 형님 내에는 한 번에 모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해 전 남편이 돌아오게 된 거였어요. 그동안 내 남편의 목숨을 위협했던 저놈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있었고 그토록 바라던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분명히 확실하게 처리했다며. 일 처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해? 분명 내가 확실하게 봤는데 숨 안 쉬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더라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알아? 너희들에겐 세금으로 나가는 콩밥도 먹이기 아깝지만 나라법을 따라야 하니 구치소에서 평생 썩을 준비나 하라고. 이게 뭔 줄 알아? 너희가 그동안 세웠던 계획이었고 그동안의 녹취록, 사진, 그리고 법정에 섰을 때 증인으로 나서주겠다던 사람들의 각서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미 후견으로 계획했다고 사람을 시켜 범행을 저질러? 다행히도 지나가던 행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연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 그런데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양심이란 게 있어서 결국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 혹시라도 자기가 흘린 무언가가 남아 있을까봐 그게 두려워 꼭 한 번은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쓰러진 위치에 다시 가보니 내 머리를 내리쳤던 그 사람이 주변에 자기가 흘린 무언가가 있는지 찾으려 다시 왔길래 누가 시킨 건지 알아내게 되었고 그 사람 또한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각서까지 받았어. 당연히 당신들을 처벌해 주기 위해 앞날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 사람에게 약속도 했었지. 그리고 얼마 전 마취제를 대량으로 구입했던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내 친구에게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내 아내도 섬으로 보냈고 홀로 남겨져 정신 오락가락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전 남편은 모든 증거물과 대화 내용이 담긴 서류 봉투를 그놈들에게 던졌고 그 안에 있던 자료들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가진 재력으로 그놈들이 시켰던 일들에 대해 낱낱이 밝힐 수 있었고 섬으로 보냈던 선장과도 연락해 증인으로 출석해 줄 수 있다는 연락까지 전부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게 되었다면 모든 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 같아 현 남편과 전 남편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감정이 그제서야 터지면서 그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말았네요. 그렇게 경찰분들이 찾아와 그놈들을 연행했고 저는 현 남편과 전 남편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날 뻔했던 전 남편이 다행히도 기적처럼 크게 다치지 않아 모든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고 법정에서 그놈들의 지시로 저희에게 몹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벌은 무겁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가족인데 너희들이 먼저 무시했잖아.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동안 살면서 좋았는 줄 알아? 너희 집에 얹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며 살았었는데.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우리 어머니가 한평생 피눈물 흘리며 살았던 것만 생각하면 나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바람난 여자의 자식이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다는 자체가 더러웠다고. 그리고 법적으로 너는 나와 남이잖아.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부족함 없이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 가족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를 내치고 너희 가족이 들어왔어야 행복한 인생인 거야?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돈만 밝히려 드는 너는 한참 동안 그 안에서 썩으며 지내도록 해. 그리고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니까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시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온 가족이 불행을 겪게 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한심스러웠어요. 자신이 바람난 여자의 자식으로 들어와 사는 것도 남편과 어머님은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그걸 꾹 참고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다 보니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아요. 몇 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었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안타깝게도 치매의 진행도가 너무 빨라 정신이 온전한 날이 거의 없어졌어요. 젊은 나이에 초록이 치매로 얼굴은 알아보는 것 같은데 배변과 대화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치매보다 강하게 일어나는 질환으로 수년 만에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병을 가져오게 되어 그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전 남편은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보살펴주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주어진 시간 후회 없이 지내고 싶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많은데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눈 감는 그날까지 옆에서 지켜줄 테니 안심하고 마음 편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두 남편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날들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지금 현재 행복하시나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잠시 주위를 둘러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항상 웃음 잃지 않고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5세에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잘한 일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전국에 여성 이발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TV에서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으신 분이 나오셨긴 하던데 그분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아무래도 여자가 미용실이 아닌 이발소를 운영을 하니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지만 이발사인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어요. 저에게 머리를 맡기는 단골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렇게 아들 하나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던 남편이 결국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하며 이발소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은 제가 고생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지 묵묵히 공부에만 몰두했고 엄마가 이발사라는 놀림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명문대인 카이스트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 교수로 전향한 상태입니다. 아들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좋은 여자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엄마로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결혼 얘기는 도통 꺼내지 않더라고요. 이러다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세상 떠나는 건 아닌지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몇 번을 물어보았지만 아들은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고 엄마인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워낙 일찍 남편을 잃게 된 저는 하루하루 늙어갈 때마다 그 사람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다가왔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한평생 눈 감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외롭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아들은 좀 더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강제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뜻대로 되지 않는 거라 사람 인연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아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찾아올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여자와 만나고 있다며 조만간 얼굴 보여주겠다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된 말에 당황하였고 믿을 수 없는 아들의 말에 귀를 의심하며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아들이 그녀를 선택한 건지 너무 궁금했고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실망도 큰 법이라고 주말에 아들과 함께 걸어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말까지 더듬으며 정말 둘이 연애하는 사이인지 물어보았고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이었네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영양사로 저희 학교 음식 담당 업무를 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도현 씨가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발소를 운영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미용실이 아닌 이발소는 남자분들만 와서 굉장히 드실 텐데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다면서요. 미용실 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도 오랜 기간 하셨으면 이발소보다 미용실이 좋을 텐데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워낙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 이발소에 들어와 봤거든요. 면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버는 돈으로 내 뒷바라지 다 해주셨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고 있었다고? 언제부터였는데 오랜 기간 만난 사이인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리 친해 보여? 아무래도 같은 학교이고 밥 먹을 때마다 보는 얼굴이라 대화는 많이 나눴었어요. 알고 지낸 지 2년 정도 됐고 정식적으로 만난 건 3개월이 지나가네요. 그동안 몇 번 대화하면서 느낀 건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벌써 둘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에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둘만 좋다면 그게 상관은 없지만 엄마인 입장에서 좀 더 조건이 괜찮은 여자를 만날 거라 생각했었는데 같은 학교의 교수도 아니고 영양사라는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준 이유는 그래도 좋은 조건의 여자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람과 만나길 원했었는데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그래서 인사 왔을 때 밝은 표정으로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이왕 온 거 근처에서 그래도 꽤 이름 있는 식당에 찾아가 우리 아들이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좀 더 진지하게 대화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근처에서 여기가 음식 맛이 제일 괜찮은 곳이에요. 영양사 일을 하셔서 입이 까다롭거나 하신 건 아니시죠? 저 입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아무거나 잘 먹는 성격이고 가리는 것도 없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한테 입이 닳도록 그렇게 말을 해도 여자 만날 생각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연애를 하고 있다는 말에 제가 어찌나 놀랐는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래도 같은 학교면 거의 매일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 보는걸요. 거기에다 밥도 같이 먹으니까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결혼 생각은 하면서 만나고 있는 거죠. 서로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냥 연애만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닐 것 같아서요. 어머니, 지금 저희 정식으로 만난 지 3개월 됐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할 문제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학교에서 알고 지낸 지는 2년 정도 되었으니 서로 어느 정도는 성격 파악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아무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나중에 더 진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둘의 마음이 확실히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저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제가 가진 미련을 덜어내고 좋은 모습만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는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 가끔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 며느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런 살가운 모습들에 저도 어느새 그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둘의 관계는 더욱더 진지해졌고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견례 일정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떨림은 느낌이 이상했고 조금씩 다가오는 아들의 결혼식을 상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상견례를 하러 걸음을 옮겼어요. 아들과 함께 입구에서 만나 같이 들어가니 벌써 자리에 계셨고 어색한 인사와 함께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사돈분들의 밝은 얼굴은 때묻지 않아 보였어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발소 운영하셨다면서요? 지금도 하시는 거죠? 나중에 저희 남편 머리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간 내서 오신다면 정성껏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미용실이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귀찮은 분들은 그냥 저한테 머리 다듬으러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미용실처럼 많은 장비가 없어서 염색이나 다듬는 정도네요. 그럼 저도 나중에 한번 받아봐도 되겠네요. 그건 그렇고 이발소 운영하시면서 돈벌이가 많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멋진 아들을 키우셨으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니까 먹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제 딸 직업이 또 영양사라 둘은 누가 봐도 천생연분 아닌가요? 머리 쓰는 일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렇잖아도 제가 매일 아침 신경 써주고 있어요. 따로 도시락 만들어서 음식 해주는데 만족하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모두가 웃고 떠들며 어색하지 않았고 그렇게 둘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 날짜까지 잡게 되었어요. 좀 이른 감이 없진 않나 싶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앞으로 맞춰나가면 될 거라 생각하며 둘을 축복해 주었고 정신없이 결혼식을 준비하며 바쁘게 지내오고 있었고 저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곧 있을 결혼식을 대비해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 닫을 시간도 가까워 오고 더 이상 손님도 오지 않을 것 같아 정리하고 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고 바닥을 쓸다가 고개를 들어본 순간 안싸돈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아직 일 안 끝났죠? 봐봐. 나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여자가 이발소 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줄 몰라. 아유, 갑자기 와서 당황스러우셨나 보다. 제가 여기 온 건 안 써돈 돈 좀 벌게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가 손이 좀 넓어서 곧 결혼할 사이에 엄마가 혼자서 이발소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모두들 궁금하다며 보고 싶다고 하길래 제 딸에게 주소 물어보고 이렇게 왔네요.
사람 없을 시간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시간으로 결정했는데 괜찮죠? 예, 일단 너부터 잘라봐. 여기는 미용실이랑 달라서 그냥 다듬는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고. 오늘 돈 좀 벌어드리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저를 동물 보는 것처럼 구경을 하더니 이발소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마감 시간이고 그날따라 손님도 많았기 때문에 힘이 들긴 했지만 애써 시간 내서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다듬어 드릴 수만 있다고 설명한 뒤 자리를 만들어 앉으라고 얘기했는데 모두들 저를 바라보며 머뭇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용실이 아닌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는 게 두려운 것 같아 동네 아줌마들도 가끔 찾아와서 수다도 떨면서 머리 다듬고 가신다며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머리를 자를 생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안사돈이 저를 보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어쩔 수 없네. 다음에 자르는 걸로 해야겠어요. 오늘은 그냥 궁금해서 와보긴 한 건데 그래도 제가 불편하실 것 같아 한두 명은 머리 잘라야 한다니까 말을 듣지 않네요. 저는 얼마 전에 미용실 다녀와서 다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참에 이발소 접고 미용실 하는 게 어때요? 여자가 이발소 한다는 게 남들 시선도 그렇고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고 여기 이발소는 저희 아버지부터 해오신 공간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미용실 할 생각 없고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서 용돈벌이식으로 하고 있으니 그런 말까지 하는 건 좀 실례 같네요. 사돈, 잠시 이쪽으로 좀 와봐요.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제가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해서 그래요. 사위는 명문대학교 연구원 교수인데 사돈은 콕딱지만한 동네에서 미용실도 아닌 여자가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시선도 별로 좋지 않아요. 용돈을 벌더라도 그냥 미용실 하나 차려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안사돈 아버님께서 운영하신 게 현재 뭐가 중요해요? 저희 집안이랑 사위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남의 가정사를 참견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니까 이런 말 해드리는 거예요. 아유, 정말 답답하시네. 어디 창피해서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이발소 운영하는 여자는 한국에서 좋은 이미지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혼자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 아드님이 앞으로의 인생을 봤을 때 좋은 이미지로 남겨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충 끝난 것 같으니 가볼게요. 안사돈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발소에 온 목적은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아들은 대학 교수인데 저는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며 한심해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황스러워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족이 될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참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거래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들 좋은 대학 교수 만들어 놨는데 그런 저를 창피해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아들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들은 제가 한 질문에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를 창피해 한 적 없다고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들의 대답에 다른 시선으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발소를 그만둬야 할지 물어보자 제 말이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하는 게 아닌 남들의 시선으로 그만두는 거면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과 저는 이발소에서 서로 눈물 흘리며 온갖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제가 심각한 말투로 얘기하니 걱정이 되었는지
아들은 누가 그런 말을 꺼냈냐며 흥분하기 시작했고, 차마 안사돈이 직접 찾아와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했었다며 일러 바치는 건 아닌 것 같아 대충 흘려 넘겼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들의 결혼 문제에 안사돈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이 이발소를 찾아왔고 늦은 시간 뭔 일인가 싶어 그때의 상처 때문에 굳은 얼굴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지나가다 겸사겸사 들렸죠. 무슨 일이 꼭 있어야 들리나요? 요즘 손님은 많아요. 딱 보니 오늘 파리만 날린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일 없으면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오시려면 미리 연락을 주시던가 하셔야죠. 무턱대고 자기 집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별로 좋지 않네요. 그래요. 제가 왜 찾아왔겠어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입장도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안사돈이 뭐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둘러댄대요. 정말 그렇게 말했니? 아니, 제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타인의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줘야 하는 거지. 남들 시선 생각하며 막말하시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어머님, 저희도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이제 결혼식도 다가오고 있는데 신랑감 집안 물어보면 그이는 대학 교수라고 떳떳하게 말을 하는데 어머님이 이발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하면 좋겠다고 제가 엄마한테 먼저 말을 꺼내게 된 거고 그래서 엄마가 여기 이발소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이발소 계속 할 거고 미용실 할 생각 없으니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면 이 결혼 무효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네요. 저희 아들도 이 문제 때문에 물어봤는데 제 의견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찾아오신다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양쪽 길을 막아버리니 뭐가 보이겠어요? 꼴의 대학 교수 집안이라고 대우해주려고 했는데 완전 꽉 막히신 분이네.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나? 어차피 똑같이 머리 자르는 일인데 왜 미용실은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혹시 이발소에서 이상한 일 같은 거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이발소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저희 집안이 그래도 그쪽보다는 잘 사니까 하는 말인데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이발소 운영하는 건 안 좋은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이 결혼 성사시키고 싶으시면 이발소 처리하고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쪽 고집 때문에 원만하게 결혼할 수 있을 걸 이렇게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죠? 안사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나가달라고 소리치며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며 밖으로 밀쳤습니다. 그러자 자기 몸에 손을 댔다며 남자들만 상대하니 성격도 드세다며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는 차라리 제가 없고 제 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며 얼굴을 바라보면서 싫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딱 여기 선까지라는 걸요. 한마디로 대학 교수 집안의 아들이라서 결혼시키고 싶었지만 제가 이발소 운영하는 게 이미지상 보기 안 좋아 그걸 다른 방향으로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과 아들과 평생을 이곳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미용실을 차린다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또 다른 기술들을 배워야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며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안사도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이발소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나중에 자기한테 고마워할 거라며 무대뽀로 막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지금 당장 멈추게 하라며 소리를 질렀는데도 제가 말하는 건 한기로 흘리며 딴짓을 하고 있었고 너무 화가 나 저는 두 사람의 면상에 염색약을 퍼부었습니다. 얼굴과 옷이 만신창이로 된 상태에서 자기들한테 몹쓸 짓을 했다며 되려 더 크게 화를 내더니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떨리는 손을 잡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마자 급하게 뛰어와 이발소의 현장을 확인하더니 경악을 했고 경찰분들은 상황 설명을 듣더니 큰일 아니면 잘 조율해서 해결하라고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이미 사태는 고조될 대로 심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제 아들의 얼굴에 뺨을 올려 붙였고 정말 답답하다며 이발소 처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 말을 무시해? 좋게 좋게 설명했잖아. 이제 곧 결혼식인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둘러대는 것도 힘들다고, 창피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너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도 얘기했었지. 이발소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랜 추억들이 많은 곳이라고. 그리고 그게 뭐 어때서? 이발소를 왜 운영하면 안 되는 건데? 여자는 미용실을 해야 되고 남자는 이발소를 해야 되는 법이 정해져 있는 거야? 나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태를 만들어?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있는 물건들과 남의 영업장에서 난리친 대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할 테니까 여기에서 당장 나가. 알겠어?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파혼 위자료 또한 그쪽에서 물어줘야 하는 거 알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내 앞에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참 한심스러운 집안이네.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좀처럼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서에까지 가게 되는 상황까지 생겼고 저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되려 상대방 측에서 영업 방해와 기물파손죄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파혼 소송까지 전부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네요. 이 일로 인해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은 없었지만 아들은 이 문제로 꽤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얼굴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그 여자가 만드는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게 곤욕스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식사도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아들이 걱정스러워 신경 써서 음식까지 만들어주기도 하고 끼니를 밖에서 해결하는 불편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많았는지 술을 먹고 제가 운영하는 이발소를 향해 차로 돌진을 했고 마감 시간 빗자루질을 하다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차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전부 다 제가 운영하고 있던 이발소가 문제라며 없애버리겠다고 몇 차례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이발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 갈비뼈와 왼쪽 다리에 금이 간 상태로 인해 한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찾아와 제 몸을 살피더니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발소만 운영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게 제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되려 아들에게 미안하기만 했어요. 아들은
그 여자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 내리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과 그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감정들로 보복을 한 행위로 제가 이발소에 있다는 걸 알고 돌진한 정황을 보고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네요. 너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발소는 결국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라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집에서 요양하며 지내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던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 그게 멋진 직업 아닌가요? 그런 편견을 갖는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의 부모분들이 저한테 찾아와 납작 엎드리며 싹싹 빌었지만 이미 용서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네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을까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지 어쩌겠어요. 살면서 과거의 행동들을 뉘우치며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자 사는 인생이 다른데 타인의 기준에 맞게 살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희 가족이 오랜 기간 함께 있었던 추억들이 모두 사라져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로 인해 제 아들에게 또 다른 인연은 오지 않을까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요즘 시대에 이런 말 많이 하던데요. 똥차 지나갔으니 벤츠 온다고. 제 아들에게도 언젠가 좋은 인연이 다시 찾아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